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물류 관련 법규 저자 전표훈입니다. 이렇게 직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뵈서 아주 반갑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류관리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물류 관련 법규 관련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 물류관리사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리고, 여기에 법규가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오리엔테이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류관리사 시험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일단 이 물류관리사 제도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고, 지금은 뭐 급수제도가 아니라 물류관리사로 되어 있어 전문 자격 시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7월 1일 날, 2017년도 7월 1일 날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요. 과목은 5과목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물류관리론, 그다음에 화물운송론, 그다음에 국제물류론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어 있어요. 40문제씩 120문제 1교시에 보게 돼 있죠. 2교시에 가면 보관하역을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제 같이 공부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이죠. 물류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이 물류 관련 법규는 일단 7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장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문제수로 보면 40문제씩 해가 200문제인데, 1교시에 보면 1교시에는 고득점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어요. 보시면 물류관리론, 이것도 점수가 아주 잘 나오는 고득점 과목 중에 하나고요. 화물운송론은 뭐 더할 나위 없죠.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화물운송론에서 고득점이 안 나오면 합격할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점수가 가장 잘 나오는 부분에 해당하고요. 근데 국제물류론은 예전에 10회 때까지는 화물운송론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 11회 때부터 시험이 분화가 됐습니다. 분화. 아직까지도 이 국제물류 파트가 화물운송론에도 나오고 있고요. 화물운송 내용이 국제물류에도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조금씩 분화가 돼서 이제 많이 구분이 돼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어떤 부분이 중첩이 많이 되느냐? 해상물류에 대한, 해상운송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첩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운송, 그다음에 복합운송, 이 세 파트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직까지도 중첩이 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국제물류 관련해가지고 국제무역 관련된 법규들이 여기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영어 문제도 나오고 있어서 조금 구분은 되지만, 아직까지도 해상운송이라든가 항공 복합운송 파트는 결부가 되더라. 그래서 어느 한쪽 잘 공부해 놓으시면 고득점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물론 국제물류가 고득점 과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과락이 나오는 과목도 아니라는 거죠. 왜?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공부를 한다면 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영어 문제들, 인코텀즈 2010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영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정형화된 내용들을 갖다 맞추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패턴만 잘 익히시면 된다. 1교시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없습니다. 그냥 국제물류가 약간 어려울 뿐이다. 2교시 보시면 보관하역론이 있는데, 보관하역론도 시험이 조금 점수가 잘 나오는 부분이죠. 보관론과 하역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관론은 재고관리에 관한 부분이고요. 하역론은 그림 문제죠. 상하차하고 이런 운송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보관 하역론 부분도 계산 문제가 여러 문제 나오긴 하지만 득점이 잘 나오는 부분이다. 그래서 적어도 이 4과목 중에서 한 2과목은 고득점 과목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과목이 이제 물류 관련 법규인데요. 이 법규 40문제고 7개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7개 법률. 물류정책 기본법부터 해서 맨 뒤에 농안법까지 해가지고 7개 법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7개 법률을 갖다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득점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용이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다른 과목들은 짧은 시간에도 기출문제 분석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고 하면 어느 정도 득점이 되는데요. 법규는 짧은 시간에 하는 게 그게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체계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리갈 마인드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어떻게 중점적으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법규 과목이 득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과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분들도 보면 떨어지는 분들은 대부분 법규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합격하는 분들은 법규 점수가 또 의외로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잘 나온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췄을 때 득점이 되고 60점 넘게 맞고 때로는
고득점이 되는지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류 관련 법규는 7개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법률이 물류정책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법률이 물류시설법이에요. 그래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법률. 세 번째 법률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네 번째 빅4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단 이 네 가지 법률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고요. 나머지 세 개 법률은 문제수가 많지 않습니다. 철도사업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항만운송사업법. 마지막 법률은 농산물이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이 7가지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수가 각기 다 틀려요. 문제수가 각기 틀려서 강약을 잘 조절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빅4 이 4가지 법률은요 문제수가 많습니다. 얘 8문제. 그 다음에 물류시설법도 8문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무려 10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8문제씩 나오다가 최근에 3, 4년 계속 10문제 나오고 있죠. 그만큼 법률의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까지 시험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양이 많고 문제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유통산업발전법은 6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원래 8문제 나오다가 최근에 5문제로 줄었다가 작년에 다시 2016년도에 6문제로 한 문제가 늘었습니다. 철도사업법 4문제 정도, 3문제. 그 다음에 3문제. 농안법은 가장 적습니다. 2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일단 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체계는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도 있습니다. 취소가 뭔지, 무효가 뭔지, 그 다음에 결격사유가 뭔지, 허가가 뭔지 이런 것들은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특히 법률별로는요. 이 7개 법률 중에서 여러분들이 물류정책기본법은 달달 공부를 하셔야 돼요. 법의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조문수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8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항론에 관련된 내용들이 물류정책기본법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개 법률 중에서 가장 접근하기가 용이합니다. 용이하기 때문에 이 법률을 달달달 하셔서 8문제 다 맞힌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적어도 6문제 이상. 6문제 이상. 그 다음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문제 나오는데 법률의 양이 상당히 많아요. 많고 지역적인 부분들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빈출되는 부분들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용이하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0문제가 나오는데 4분의 1이죠. 25% 해당하기 때문에 10문제를 다 맞추자고 달려들면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특히나 개정 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개정됐어요. 2016년도, 17년도 1월까지 계속 개정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정 법률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고 또 하나 여기도 빈출되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 여기 보시면 운수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운수사업. 운수사업은 운송업, 주선업, 가맹업 이 3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 자체 그래요. 근데 법률 내용은 3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운송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송업에 키포인트를 맞춰주시고 여기 빈출됐던 부분, 잘 나오는 부분, 개정된 부분 정리를 하신다면 여기도 반 이상, 반타작 이상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맞추려고 하면 어려워요. 시행령 별표까지 나오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은 법량에 비해서는 그렇죠. 6문제 많이 나오는 편이죠.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주셔라. 또 하나 물류정책법과 물정책기본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꾸관계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보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대꾸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 관련된 부분들을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다음 철도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은요. 별표 치겠습니다. 문제수 6문제인데 무조건 다 맞추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특히 항만운송사업법은 법조문이 10몇 개밖에 안 돼요. 여기서 3문제가 나와서
빈번하게 계속 나왔던 부분이 계속 빈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문제 다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최근에 여기 개정 법률 있죠? 그 내용도 한번 체크 같이 하시고요. 철도사업법도 내용이 얼마 많지 않아요. 거기서 빈번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비해서 반면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은요. 일단 법 내용이 가장 많은 것 중에 두 번째예요. 화물자동차 운수업법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농업법이 그 다음에 법량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문제가 나와요. 두 문제. 이걸 갖다가 찍어서 맞춘다라는 게 그리 녹록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 시간이 많으시다면 이것저것 다 공부하시고 법 이론도 공부를 하시고 법률 내용 절차도 공부하신 다음에 문제도 풀어보시고 하면 좀 맞힐 수가 있는데 적은 시간 범위 내에서 이 많은 법률을 다 공부한다라는 게 특히 두 문제짜리를 공부한다라는 게 그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부분에서 좀 공부를 하는데 첨부 자료로 1강에 지금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프린트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물류 관련 법규의 전략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해서 2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초반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물류 관련 법규 빅4 이 4가지 법률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빈번하게 되고 있는지 정리해놨습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거를 한번 하고 시작을 하느냐 안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 접근 내용, 시간 그런 것들 용이도가 좀 많이 틀려진다. 첫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물류 관련 법규 7개 법률로 되어 있는데 물류 법규가 5개, 유통 법규가 2개로 되어 있다. 유통 관련 법규는 유통산업발전법,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두 가지 법률이 유통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박스에 보시면 7개 법률에 별표가 쳐져 있어요. 이 별표는 중요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맞춰야 될 문제수입니다. 맞춰야 될 문제수. 물류정책기본법은 적어도 8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6문제 이상 맞춰주셔야 된다. 달달달 하셔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첫 번째 법률에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류정책기본법을 할 때 기본적인 사항들, 법률 이론들을 다 여기서 공부를 할 겁니다. 나머지들은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법률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좀 자세하게 하겠다. 자세하게. 두 번째 물류시설법 보시면 4문제 정도 돼 있는데 이건 뭐 그냥 4문제죠. 더 이상 4개 이상 더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수화법 반타작입니다. 5문제. 빈출되는 것 위주. 또 하나는 그죠, 개정법률로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화물자동차 운수화법은 매년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개정이 더 될 건데 아직까지 지금 정부 상태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법률들이 좀 있어요. 네 번째 유통산업발전법은 4문제 이상, 3분의 2 정도 되죠. 철도사업법도 3개 다 맞춰주셔야 되는데 생각 같아서는 2개 정도. 항만운송사업법은 3개 다 맞춰주셔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수만큼 하시면 여러분들이 24개, 60점 정도는 충분히 맞힐 수가 있다. 작년에 해보니까 많이 맞는 분들은 뭐 4, 5개 틀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90점, 뭐 87.5점 이렇게 맞는 분들도 여러 봤습니다. 법규란 것이 다른 과목과 틀리게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 보관해역 같은 경우는 딱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문제를 꽈서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법규는 그렇지가 않아요. 법규는 있는 그대로, 법조문 그대로 나오는 거죠. 법조문에서 그대로 납니다. 우리가 고시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라든가 법이론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법조문만 나와요. 법조문만. 법조문에서 바꿔서 내는 거죠. 특히나 법조문을 꼬기가 어렵기 때문에 출제하는 분들도 며칠 안에 문제를 40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 부분을 많이 꽈서 내요. 숫자 부분. 40문제 중에 10문제 이상은 숫자 부분이 정답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박스 밑에 보면 양가로 1번 짧은 시간 안에 7개 법률을 검토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한테 전달해드려야 되고 중요한 포커스만 전달해드려야 된다. 기본적인 법률 체계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최근 이슈 부분, 개정법률이죠. 개정법률. 그 다음에 빈출되는 기출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라. 양가로 2번 법의 구성을 보면 일단 공법이란 게 있고 사법이란 게 있습니다. 이제 법률상으로 보면 사법이란 게 가장 먼저 생겼죠. 사인 대 사인, 개인 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그 이후에는, 그렇죠.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공법이라는 게 생겼고, 사법과 공법으로 모든 법률 관계를 규율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바로 사회법이다. 사회법에는 사회보장법이라든가 노동법, 경제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물류 관련 법규는 경제 관련 법규에 해당한다는 거죠. 경제 관련 법규는 매년도 경제 상황이 변화에 따라서 그 변화된 추이를 법률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개정 법률은 무조건 별표. 그렇다면 법이란 것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법 조문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법 조문의 구성을 보시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법 조문의 구성. 법 조문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이 법 조문의 구성을 보시면요. 법 제1조부터 해서 법 제2조, 제3조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법의 마지막 조가 나옵니다. 마지막 조문이 나옵니다. 마지막 조문. 일반적으로 뭐 민법이라든가 뭐 헌법이라든가 이런 기타의 법률을 빼고 개별 법률을 보면 개별 법률들은 대부분 법의 제1조는 법의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법의 목적. 이 법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법의 목적을 보면 이 파트의 이 법의 중요 사항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출제 경향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통산업발전법도 마찬가지고 물류정책기본법도 제1조를 보면 법의 내용을 일단 어렴풋이 알 수가 있다. 물류정책법 제1조에 보면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영력 강화, 물류선진화 국제화, 국내의 물류정책 계획의 수립, 시행,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갖다가 규정해 놓고 있다.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법의 1조를 보면 법의 목적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중요사항을 간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조 법의 목적 부분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한두 번 정도 물었습니다. 한두 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예요.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만 특유하게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용어들을 갖다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출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이 용어의 정의가 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별표입니다. 별표. 법 제3조부터는 법의 내용과 그다음에 절차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여기 규정이 되어 있죠. 우리 여기 이제 출제 포인트죠. 출제 포인트. 법의 마지막 조에는 법이란 것은 사람들이 지키도록 규율해 놓은 거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벌칙 규정. 벌칙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 꼭 출제가 되죠. 특히나 중대한 벌칙에 대해서는 형벌을 갖다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벌이라 하면 우리 법에서는 어때요? 그쵸? 벌금 또는 징역형이죠. 징역형. 아니면 집행유예 이런 것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이라는 게 있죠. 우리 법에서는 과태료라고 표현합니다. 과태료. 이거 말고 형벌은 아니지만 과징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과징금 제도. 원칙적으로는 어떤 법률 사항을 갖다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죠. 영업 정지 시켜야 되는데 국민의 공익상, 공익 목적이 크기 때문에 사익보다 공익이 크기 때문에 그때는 영업 정지 시키지 못하고 그렇죠. 돈으로 가름시키는 제도가 바로 과징금 제도입니다. 과징금 제도. 우리 법에는 과징금 최저 500만 원, 항만운송사업법부터 해서 가장 큰 철도사업법 1억 원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과징금 제도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이론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법조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의 목적을 보시면 이 법에서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알 수가 있고요. 용어의 정의, 별표 출제가 됩니다. 법의 내용부터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할 것이고요. 법의 마지막 조는 벌칙 규정, 지키지 않았을 때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가 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법규의 기본적인 문제들 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시간을 좀 드리겠지만 공부를 해야 될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본적인 내용 중에서 80대 20 법칙이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두꺼운 책이 있는데 이 두꺼운 책 모두 다 시험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그렇죠. 중요하게 빈출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전체 내용 100% 중에서 20% 부분이 빈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어떤 부분들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보시면 첫 번째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행정행위라는 게 나옵니다. 행정행위. 이 법규에서는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행정주체가 나오고요.
시도지사가 될 수도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특별자치도시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부 장관이 될 수 있어요. 물류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 그 다음에 유통법에 가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오죠. 이런 행정주체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행정행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허가죠. 허가.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면허를 받아야 되는 것들도 있죠. 특히나 철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법인인 사업자가 철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국제물류 주선업, 포딩 같은 거 하고 싶으면 그때는 등록을 해야 되죠. 등록. 아니면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신고로 가름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도 있죠. 이런 행정주체와 행정행위에 관해 이런 관계를 갖다 규율하는 것들 아주 중요한 거죠. 같이 묶는 겁니다. 같이 묶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이 나와 있죠. 우리 법률상 이제 내용과 절차에 보면 무슨 계획이 나와요. 계획. 이제 계획도 이제 3단계인데 어떤 기본 계획을 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조사하는 게 있죠. 조사가 있고 조사에 따라서 기본 계획을 만들고 기본 계획에 따라서 시행계획, 실시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계획에 관한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 법률마다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계획은 국가물류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지역물류 기본계획, 물류시설법에 가도 종합계획,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수사법에 가도 휴게소 종합계획, 이런 것들이 있죠. 계획들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해요. 특히 기본계획, 시행계획 중요하고요. 물류 현황조사 같은 경우도 시험에 아주 빈출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공부할 때는 5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첫 번째, 계획 관련해서는 계획의 수립권자입니다. 수립권자가 누군지. 조사 같은 경우는 조사권자가 누군지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립의 주기예요. 몇 년 단위로 수립되는지, 5년 단위로 수립되는지, 1년 단위로 수립되는지, 10년 단위 계획을 5년마다 하는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대부분 기본 계획은 5년 단위로 되어 있고요. 시행 계획은 대부분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물류 기본 계획, 지역물류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을 5년마다 하고 있고 아주 특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립의 주기, 그 다음에 수립의 절차, 그 다음에 수립의 내용, 다 포인트들이죠. 포인트들. 그 다음에 다른 계획과의 관계. 다른 계획과의 관계는 다른 법에 우선해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계획 관련해서는 출제 포인트다. 특히 수립권자, 수립의 주기 이런 것들 나오면요. 되게 쉬운 거예요. 이거는 얘네들이랑 관련성이 있습니다. 행정 주체가 누구인지. 수립권자 대부분 이 사람들 아닙니까? 국가물류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동으로 10년 단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해놨죠. 여기에 다 해당하는 내용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수립의 내용은 비교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얘도 출제가 돼요. 맞출 수 있는 방법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나오면, 난이도가 좀 있게 나온다라고 하면 수립 절차가 나오는 거예요. 절차를 묻고 있기 때문에. 수립 절차도 뭐 협의라든가 심의라든가 공고 고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협의는 협의, 심의, 공고 고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협의를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해요. 협의 대상자가 누군지. 우리 법에 보면 협의 대상자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에요. 장. 내지는 시도지사가 같이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누구랑 하는지. 그다음에 심의는 위원회 조직이죠. 위원회. 어떤 위원회가 심의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우리 법에 보면 80% 이상은, 그렇죠, 물류시설 분과위원회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에요. 물론 계획 같은 경우는 정책위원회가 하는 경우죠. 공고 고시를 하는데 누가 하느냐 이런 것들. 네, 뭐 각부 장관들이 할 때는 협의, 심의, 공고 고시 하는데 각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 만약에 시도지사가 어떤 걸 하겠다, 수립을 하겠다. 그때는 협의, 심의, 그 다음에 또 하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협의 이전에 사전적으로 의견 청취하는 절차도 있어요. 법마다 계획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잘 알아두셔라. 이게 계획의 키포인트다. 키포인트.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세모 보면 물류법규상 계획해가지고 국가물류기본계획, 지역물류기본계획, 유통산업발전계획,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그 다음 이거 말고도 그렇죠, 휴게소 종합계획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다 출제된다. 이번엔 계획보다 한 10배 정도 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이 계획보다 한 10배 정도 더 중요해요. 우리 법은 사업법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사업 얘기가 많이 나오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명이 사업법입니다. 네, 철도사업법, 항만운송 사업법, 사업법이에요. 사업법. 사업법이 세 가지가 있고, 근데 첫 번째 법률인 물류정책기본법에 보면 물류정책기본법에도 사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업, 국제물류주선업이라는 게 나와요. 국제물류주선업. 우리나라는 수출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여야 되기 때문에 이 수출 수입할 때 이 중개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제물류주선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선하는 사람, 중개 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 요건이 있어요. 사업의 경영 요건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사업을 하기 위한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그래요. 효력 발생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고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자본금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업에 반드시 요건을 갖추셔야 돼요. 어떤 요건? 국제물류주선업. 예를 들면 국제물류주선업은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 아, 지금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따끈따끈한 거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시도지사죠.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 아, 따끈따끈한 부분이죠. 최근에 바뀐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제물류주선업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한테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결격 사유에 해당해서는 안 돼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거에 해당하면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없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 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경영 요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우리는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합니다. 효력 발생 요건. 경영 요건이 만족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사업의 승계 부분이 있어요. 네. 효력의 변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효력의 변경이라고 할까요? 효력의 변경 부분이 있어요. 효력 변경. 만약 등록 요건이 있는데 등록 요건이 변경되기도 하고요. 허가 요건이 변경되기도 하고 면허 요건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효력의 변경 부분이 있고 변경 등록이라든가 변경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사업의 승계 부분이 있어요. 사업의 승계. 사업의 승계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사업의 양도와 양도 부분. 또 하나는 합병 부분. 마지막으로는 상속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양수도와 합병만 있고요. 개인은 그렇죠, 상속까지도 있고. 특히나 상속 부분은 화물자동차 운수사법에 가면 꽤 중요합니다. 꽤 중요해요. 전형 철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업이란 것도 회사 법인이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영요건, 효력 발생 요건 때문에 태어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효력이 소멸하기도 합니다. 없어지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자의에 의해서 내가 휴폐업하는 경우, 내가 스스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폐업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공익성이 큰 철도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신고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가라든가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타의에 의해서 내가 잘못했을 때 취소라는 게 있어요. 취소하여야만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잘못했을 때 위반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뭐 절대적 취소가 있고 절대적 취소는 무조건 취소시키는 거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죠. 뭘 했을 때, 등록했을 때, 허가를 받았을 때 이런 것들. 절대적 취소사항이 있고 아니면 상대적인 취소사항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취소하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류계획보다 한 10배 중요한 게 물류법규상 사업인데 여기 이제 첫 번째 경영요건, 효력발생요건, 효력소멸요건 다 중요한데 여기서 문제 보면 효력발생요건 중에서 허가가 되는지 아니면 등록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면허를 받아야 되는지 신고를 가름하는지 이 부분이 하나고요. 또 하나 이거의 주체들 있죠? 행정주체들.
누가 허가를 해주고 누가 면허를 해주고 누가 등록을 받아주는지 이런 것들 같이 결부돼서 중요하고요. 또 하나 결격 사유.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결격 사유가 해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그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뭐 그런 것들, 파산자 이런 것들. 효력 변경 관련해서는 특히 사업의 승계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요. 이렇게 소멸 부분, 휴표도 중요하고 또 하나 취소 부분 별표입니다. 별표. 그래서 물류법규상 사업에 대해서는 차차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박스 맨 밑에 나와 있어요. 보시고요. 박스 밑에 양가로 2번 개정 부분을 갖다가 숙지하고 반드시 정리해라. 반드시 출제된다라고 표시되어 있죠. 최근에 개정사항이에요. 개정사항. 국제물류추산업의 등록 부분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됐습니다.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의 승계, 과징금 부과 이것도 주체가 바뀌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누구로? 지도지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법에서? 물리정책 기본법에서. 지도지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항만운송 관련 사업 등록 또는 신고 여기도 지방해양항만청장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또 주체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이 밖에도 등록의 결격사유라든가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매년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개정이 많이 됐어요. 특히나 위스탁 차주제도 아주 개선이 많이 됐어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 등에 관련해서도 등록할 때 보안 서류 제출 기간이 있어요. 그것도 뭐 20일에서 30일로 바뀌었다든가 숫자 부분도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 넘기시면 3번 물류 관련 법규의 득점 전략입니다. 세밀하게 한 부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과락을 맞지 않고 물류 관련 법규를 통과할지 이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다른 과목은 과락 나는 과목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법규가 유독 과락이 많은 이유는 짧은 시간 안에 법률의 그 세세한 조문을 갖다가 익히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양으로 1번 고득점 법률의 세밀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개 법률을 동일한 비중으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공부할 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물류정책 기본법. 첫 번째 법률이기도 하고 8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법률의 양이 아주 많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대부분 법률에 대한 내용들 중복되고 있는 것들이 여기 다 법이론들이 여기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의 내용들 익히시면 다른 법률 공부하기가 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법률은 달달달 하셔라. 달달 하셔라. 그 다음에 요거랑 좀 관련이 있는 법률이 물류시설법도 좀 관련이 있고 유통산업발전법이에요. 유통산업발전법도 조금 유사성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물류의 기본법. 얘는 유통의 기본법 아닙니까? 그래서 얘도 좀 많이 맞춰주셔야 되고 법률 양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6문제 나오는데 4, 5개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도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얘네들은 다 맞춘다는 각오로 공부를 하셔라. 이 4개 법률만 좀 여러분 잘 잡아주시면 나머지는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류시설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그 다음에 농안법. 법률 양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중요 위주로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주 세밀하게 안 하셔도 여기서 득점이 이루어지면 기본적으로 60점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 여기다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하는 법률 공부 많이 하시면 고득점도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합니다. 특히나 법률 이론, 법 조문만 공부해서는 안 되시고요. 그 내용 공부한 내용을 갖다가 꼭 문제로 다시 한번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랑 풀지 않은 사람이랑은 차이가 20점 이상 납니다. 20점 이상.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세요. 고득점 법률의 세밀화를 해가지고 물리정책 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철도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등 득점이 용이한 법률. 사람에 따라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득점이 용이한 법률은 세밀하게 행정주체라든가 행정행위, 숫자 부분도 매우 중요하죠. 우리 숫자 부분 간과할 수 없는데요. 면적 몇 제곱미터인지 꽤 중요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나와 있는 대규모 점포들은 3,000제곱미터 이상 뭐 이런 것들 있죠. 복합물류터미널은 33,000제곱미터 이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물류단지는 10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만 제곱미터 이하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면적이 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이런 것들 있죠. 상속 관련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90일 이렇게 돼 있어요. 90일. 어떤 거는 3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틀리다는 거죠. 며칠인지 몇 월인지 이것들도 중요하고요. 근데 분수, 의결 정족수 관련해 가지고 과반수인지 2분의 1인지 3분의 1인지 5분의 3인지 5분의 1인지 이런 것들 다 중요한 숫자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출제위원들이 제일 내기 쉬운 부분이 이 숫자 부분이에요. 숫자 부분. 꼬기가 좋기 때문에. 양거로 2번. 기출문제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철저한 개념 분석,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수반되어야 된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셔야 된다. 연습문제, 예상문제, 모의고사 문제 다 좋은데요. 기출문제 우선이다. 그 다음에 양으로 3번 개정 법률 지문 뭐 정리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밑에 보시면 물류 관련 법규 관련해서 출제 관련 중요 사항을 정리를 해놨어요. 제 나름대로 해가지고 중요한 사항을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고, 제 책에 보면 중요 법률 4개 법률에는 맨 앞장에 제가 흐름도를 정리해놨습니다. 그 흐름도를 보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 여기 보면 철도사업법이나 항만운송사업법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왜? 얘네들은 모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빼놨고요. 4가지 법률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을 정리해놨습니다. 농업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중요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시간 끝나기 전에 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어딜 보시냐면 맨 앞에 부록 부분에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3번에 기출문제 분석 부분이 있어요. 주요 영역별 출제 문항수가 나와 있죠. 요것도 한번 잘 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13회부터 20회까지 나와 있는데 20회 한번 보세요. 20회 보면 물리정책기본법 8문제, 그 다음에 물류시설법 8문제, 유통산업발전법 6문제죠. 기존에 8문제 나왔다가 5문제로 줄었다가 다시 6문제로 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8문제씩 나오다가 10문제 이제 고정이 됐죠. 10문제. 그만큼 법의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나오고 어려운 문제들도 나옵니다. 물론 쉬운 문제들도 나와요. 철도사업법 선언문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항만운송사업법 3문제 모두 다 맞춰주셔야 된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2문제씩 쫙 나오고 있죠. 앞으로 이제 시험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만약 바뀐다면 농안법 같은 거는 좀 시험 범위에서 좀 빠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와 있는 항공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좀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기출문제 분석 부분 읽어보시고 옆에 부분 수험 대책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책을 넘기시고요. 3페이지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3페이지 법을 공부하는 분들이 대부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초짜분들을 위해서 법규 체계, 기본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이런 것들은 뭐 중요사항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 수준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넘기면 법의 적용 단계에서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조례 이런 거 있는데, 우리 시험의 범위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별표까지. 별표란 건 여러 가지 사항들 갖다 자세하게 해놓은 거예요. 별도의 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대부분 그 벌칙 규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4번 물류 관련 법규 학습을 위한 법률 개념 별표가 3개가 쳐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고, 제가 간략하게 앞서서 이제 미리 공부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행정행위란 부분이 있고 행정 주체가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문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몇 문제. 7페이지 가시면 특히나 물류 관련 법규상 규정된 행정행위에서 허가인가 뭐 등록, 특허, 승인, 신고해가지고 6가지가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특히나 허가 부분은 잘 보실 필요가 있죠. 허가는 법규로서 정해진 상대적 금지. 원래는 금지시켜 놓은 건데 어떤 특정한 경우에 요건을 다 만족시키면 그거를 해제시켜 주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만. 그래서 법규로서 정해진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그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명령적인 행정행위다. 행위다. 우리 법상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허가를 해놨어요. 허가. 운송사업 하고 싶으면 허가를 받아라.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맹사업 하고 싶으면 허가를 받아라.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그 다음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도 받아라. 연합회 공제사업도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허가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중요사항이다.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도 있고요. 인가는 이제 법률적인 효력을 보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인가라든가 설치인가. 특히나 철도사업법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하나 써주시고요. 철도사업법에 관련해가지고는 공동운수협정을 갖다가 체결하는 것들이죠. 철도사업의 양수도라든가 합병도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등록상 우리 법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행정행위 중에 하나가 등록입니다. 등록은 별표. 국제물류주선업 첫 번째 사업부터 등록이 나와요. 등록. 아주 많이 나옵니다. 중요 사항들 중에서는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이라든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아주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특히나 국제물류주선업은 등록권자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줬는데 지금은 지도지사로 바뀌었습니다. 양으로 4번 특허. 특정 상대방을 위해서 새로이 일정한 관리 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 관계를 설정해주는 형성적인 행정행위다. 그래서 특허라고 해가지고 특허만 있는 건 아니고 용어는 틀릴 수 있어요. 우리 법에 보면 철도사업법에 면허 규정이 있어요. 면허. 특별히 설정해주는 거죠. 포괄적으로 권리를 설정해주는 것이더라. 네, 승인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요. 넘기시면 신고로 가름하는 경우도 있죠. 신고는 그냥 신고로 끝나는 겁니다. 신고로 끝나는 거. 넘기시면 3번. 물류 관련 법규에 규정된 행정상 제재 조치해가지고 행정형벌, 질서벌, 과징금, 행정대집행 이런 것들이 있다. 행정형벌은 물류 법규상 징역, 그 다음에 벌칙, 또 뭐 있어요? 집행유예 이런 것들이 있죠. 질서벌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묻는 것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시험 문제 보시면 공부하실 때 벌칙 규정 관련해가지고 몇 년 이하의 징역, 얼마 이하의 벌금 이런 것들이죠. 가장 강력한 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어요. 벌금형. 물류정책 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물류정보를 갖다가 그쵸. 뭔가 위작하거나 변작했을 때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이거예요.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10년 2억 원, 5년 1억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내용들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라는 거. 과태료 규정도 마찬가지고요. 과징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는 위반을 법률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시켜야 되는데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영업정지 시키지 아니하고 돈으로 가름시키는 걸 갖다 우리 과징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에 대한 법정은 아주 잘 나오고요. 금액에 대해서도 잘 나온다. 행정대집행은 딱 하나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철도사업법에. 그런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4번에 법률행위 제한되는 행위 무능력자 제도 있는데 피성년 후견인, 금치산자라고 하고 예전엔 금치산자라고 그랬죠.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파산자 이거 이외에도 우리 법률은 많습니다. 그래서 법마다 틀린데 이 법을 위반해서 집행유예 받거나 아니면 선고유예 받은 사람들 내지는 취소처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벌금형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들은 다 행위를 갖다가 제한시켜놨죠. 그래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우리 국제물류주선업을 하고 싶어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항들을 규정해놨다. 5번에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우리 법에서는 무효는 없고요. 취소 규정만 있습니다. 특히나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취소하기 전에는 취소란 게 어떤 침입적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익을 반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취소 전에 청문이라는 제도를 거치도록 해놨습니다. 취소당하는 사람한테 변명의 기회를 주는 거죠. 변명의 기회를 주는 거. 우리 법에서는 중요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별표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넘기시면 10페이지에 의제와 추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사법시험이라든가 행정고시 법률 관련된 시험에서는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 법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단지 본다, 추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거. 13페이지 물리정책 기본법부터는 시간을 바꿔서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